히말라야의 겨울이 닥치는 것은 부드러운 담요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침략군처럼 온다. 몬순은 오래전에 물러났고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시베리아의 한기를 몰고 온다. 눈부신 푸른 하늘에 창백한 원반 같은 태양은 거의 따뜻함을 제공하지 못한다. 고지대 경사면의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바람은 훨씬 더 춥게 느껴지게 한다. 고산지대에는 거대한 정적이 내려앉는데 그 고요함은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깊다. 많은 산의 거주자들에게 이 시기는 저지대로 후퇴하거나 깊은 동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궁극적인 인내의 시험이다. 삶은 에너지 보존, 식량 획득, 그리고 생존이라는 단순하고 잔혹한 기술이라는 하나의 근본적인 초점으로 좁혀진다. 거의 해발 5,000m의 바람에 깎인 능선에서 바위 풍경으로부터 유령이 실체화된다. 바로 눈표범이다. 이곳은 이 동물의 왕국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군림하는 광활하고 수직적인 영역이다. 하지만 겨울은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털 두께가 최대 5cm인 조밀하고 양털 같은 미털은 더 긴 덮개털로 보호되어 혹독한 추위에 대한 단열을 제공한다. 어두운 구름 같은 장미꽃 무늬의 별자리로 장식된 연기 나는 회색빛은 이 동물을 이끼 덮인 절벽과 설원에서 거의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만든다. 그것은 그림자와 돌의 생명체다. 그것의 생리적 특징 자체는 고산 적응의 명작이다. 비강은 비정상적으로 크며 허파에 도달하기 전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두고 습하게 만드는 복잡한 뼈로 지지되는 구조다. 흉강 자체는 거대하며 얇은 대기가 제공하는 얼마 안 되는 산소를 추출하기 위한 강력한 허파와 튼튼한 심장을 수용하고 있다. 그 혈액은 높은 농도의 적혈구를 함유하여 산소 운반을 극대화한다. 놀라울 정도로 넓고 발바닥에 두꺼운 털이 있는 발은 자연적인 설피 역할을 하며 몸무게를 분산시키고 눈 위에서 소리 없는 유령 같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길고 두꺼운 몸통 길이와 거의 비슷한 꼬리는 다목적 경이로운 것으로 위험한 선반을 이동할 때 중요한 균형추이자 고속 추격 시에는 방향타이며 휴식 시에는 얼굴과 발을 동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따뜻한 단열 덮개이다. 우리 지구는 돌의 가장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것은 움직이는 대륙, 사라진 바다, 그리고 지구의 지각 자체를 휘게 한 너무나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다. 어디에도 이 이야기처럼 장엄하게 쓰여진 곳은 없다. 이곳이 바로 히말라야, 즉 설산의 거주지다. 히말라야는 단순히 풍경 속의 한 특징이 아니라 그 자체가 풍경이며 2,400km 이상 뻗어 있으며 인도 아대륙의 평야와 높고 건조한 티베트 고원을 분리하는 경이로운 수직의 세계다. 지질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젊은 산맥이지만 그 기원은 서사시적 규모의 느린 충돌에 있다. 5천만 년도 더 전에 고대 인도의 땅덩어리를 실은 지각판이 북쪽으로 끊임없는 여정을 시작했고 그와 거대한 아시아 대륙 사이에 놓여있던 테티스 해를 닫았다. 이 충돌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작용하는 지속적이고 삐걱거리는 융기 과정으로 이 본구리들을 밀리미터 단위로 하늘로 밀어 올리고 있다.
한때 해저였던 곳은 이제 세계의 지붕이며 우리 세계의 정점인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하여 지구의 14개 최고 높은 산들을 품고 있는 최상급의 장소다. 이 거대한 변형에 대한 증거는 가장 높은 절벽에 새겨져 있다. 이곳 성층권에 닿는 바위들에서 고생물학자들은 한때 테티스해의 바닥에 서식했던 고대 바다 생물들의 화석화된 잔해들, 나선형의 암모나이트들과 해양 생물들의 껍데기들을 발견한다. 그 충돌은 부드러운 저반이 아니라 지상의 거인들이 구겨지는 것이었다. 복종하기를 거부한 인도파는 여전히 북쪽으로 힘을 행사하며 아시아판 아래로 파고들고 있다. 이 지하의 싸움은 히말라야의 엔진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지질적으로 활동적인 지역 중 하나로 만드는 끊임없는 지진 에너지의 근원이며 단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창조되고 있는 풍경이다. 히말라야의 엄청난 규모는 하나의 환경이 아니라 수직으로 서로 쌓여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어낸다. 남쪽으로는 기슭이 아열대 숲으로 뒤덮여 있으며 습하고 생명으로 가득하다. 올라갈수록 이들은 참나무, 소나무, 그리고 진달래의 온대 지역으로 이어진다. 더 높이 가면 나무들은 몇 달 동안 난색으로 뒤덮이는 광대한 고산 초원으로 희박해진다. 이것 위에는 암석, 얼음, 그리고 끈기 있는 낮게 자라는 식물의 세계인 고산지대가 놓여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북극 사막인 영구적인 눈과 빙하의 영역이 있다. 이곳은 지구의 제3의 극이며 극지방 외에 가장 큰 얼음 덩어리를 포함하는 얼어붙은 저수지이며 그 계절적인 해빙은 인더스, 겐지스, 브라마푸트라와 같은 거대한 강들을 먹여 살리고 그 강들은 전체 인류의 거의 3분의 1의 삶을 지탱한다. 하지만 산맥 자체 내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이곳은 심오한 도전의 땅이다. 이곳의 삶은 고도, 지형, 그리고 극심한 계절성이라는 삼위일체의 압력에 의해 지배된다. 공기는 희박하며 위로 1m 올라갈 때마다 산소를 덜 함유하고 있어 특화된 호흡기 및 순환기 시스템을 요구한다. 지형은 중력과의 끊임없는 협상이며 민첩하고 발을 헛디디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계절은 짧고 폭발적인 여름과 길고 용서 없는 겨울 사이를 오가며 그 겨울은 풍경을 얼어붙은 정적 속에 가둔다. 이곳에 존재하려면 힘 이상이 필요하다. 수많은 세대에 걸쳐 연마된 일련의 복잡한 적응이 필요하다. 이곳은 온화한 왕국이 아니다. 그것은 규칙이 태양, 암석, 그리고 눈에 의해 쓰여지는 수직의 경기장이다. 이 웅장하고 용서 없는 야생에서 1년 내내 여행하며 위대한 히말라야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생물들의 친밀한 이야기들을 함께 목격하자. 강력한 폐, 설피발 등 그것의 모든 부분은 이곳에서의 삶을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산은 그것을 단순히 형성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을 설계했습니다. 표범의 겨울은 면도날처럼 얇은 에너지 예산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영역은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먹이의 희소한 분포에 의해 결정되는 광활합니다. 아래 경사면을 살피기 위한 유리한 지점으로 능선을 사용하며 의도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우아함으로 움직인다. 그 날들은 순찰하고 관찰하고 쉬는 인내심 있는 순환이다.
그것은 종종 수시간 동안 한자리에 머무르며 조용하고 미동 없는 관찰자로서 그 황금빛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 그 조밀한 털 속에 단열되어 추위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지만 굶주림이라는 갉아먹는 현실은 끊임없는 동기를 부여하는 압력이다. 그것의 주요 먹이는 바라르, 즉 푸른 양이다. 이것들은 진정한 양은 아니지만 양과 염소 사이의 독특한 중간 종이며 이 수직 세계의 지배자들이다. 한 무리의 바라르가 중력을 거스르는 확신을 가지고 가파른 눈 덮인 절벽면을 가로질러 움직인다. 그들의 발굽은 해부학적 경이로움으로 가장 작은 암석 선반도 움켜쥘 수 있는 날카롭고 단단한 바깥쪽 테두리가 있으며 부드럽고 유연한 안쪽 패드는 높은 마찰력의 브레이크처럼 작용한다. 그들의 튼튼하고 근육질의 몸은 지면에 낮게 위치하여 안정적인 무게중심을 제공하며 이는 거의 다른 어떤 큰 포유류에게도 통행 불가능했을 경사면을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바라르에게 겨울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끊임없는 탐색이다. 그들은 발굽과 강력한 주둥이를 사용하여 눈을 쓸어내고 그 아래에 있는 마른 풀과 튼튼한 고산 식물들을 드러내기 위해 분화구를 만든다. 이 활동은 에너지 소모가 많고 그들을 외부 환경에 노출시키지만 다른 선택은 없다. 반추동물로서 그들의 4개의 방으로 된 위는 이 질기고 섬유질이 많은 식물에서 영양분을 추출하는 데 효율적이다. 무리는 어느 정도의 안전을 제공한다. 포식자의 접근을 발견하는 데에는 두 눈보다 많은 눈이 더 낫다. 그들은 먹고 살피고 먹고 살피는 리듬으로 영구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한 개체의 날카로운 휘파람 같은 경고음은 전체 무리를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경사면 위로 허둥지둥 오르게 하기에 충분하며 그들의 발굽은 바위에서 불꽃을 튀긴다. 눈표범이 이 무리를 발견했다. 1km 떨어진 그 자리에서 그것은 접근을 시작한다. 돌진하지 않는다. 그것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 귀중한 에너지를 어리석게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신 그것은 인내와 전략의 구현인 몰래 접근을 시작한다. 능선에서 내려와 깊은 계곡을 이용하여 자신의 움직임을 숨긴다. 그것은 바람을 예리하게 의식하며 자신의 냄새가 먹이로부터 멀리 날아가도록 한다. 이 과정은 수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것은 몸을 낮게 유지하며 유연하고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지형 위를 흐른다. 모든 바위, 모든 그림자, 모든 지형의 윤곽이 그것에게 유리하게 사용된다. 공격이 성공할 확률을 높이려면 30m 이내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100m도 차에 안 되는 거리에서 그것은 바위 돌출부 뒤에 멈춰 선다. 꼬리의 아주 미세한 경련만이 그 응축된 긴장감을 드러낸다. 바라르는 여전히 먹이를 먹고 있으며 무인, 표범의 초점은 주그룹에서 약간 벗어난 한 개체로 좁혀진다. 그 개체는 머리를 숙이고 먹이를 찾는 데 열중해 있다. 마지막 단계는 계산된 폭력의 흐릿함이다. 그것은 포효가 아니라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은신처에서 튀어나온다. 앞다리보다 긴 강력한 뒷다리가 거대한 도약으로 그것을 앞으로 추진하며 그 사이의 거리를 몇 초 만에 덮는다. 마지막 순간에 놀란 바라르는 공황 상태에 빠져 흩어진다. 그러나
표범의 궤적은 고정되어 있다. 그것은 거리를 좁히고 마지막 도약으로 바라르의 등에 착지하며 날카롭고 뒤로 굽은 발톱이 가죽에 박힌다. 정밀하고 치명적인 물기를 위해 진화한 그것의 턱은 목덜미를 찾아 척수를 절단한다. 그 싸움은 짧다. 성공적인 제거는 결정적인 승리이다. 표범은 자신의 몸무게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는 사체를 한적한 장소, 종종 작은 동굴이나 돌출된 곳으로 끌고 가서 청소동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이 식사는 일주일까지 그것을 지탱해 줄 것이며 끊임없는 먹이 탐색으로부터의 중요한 휴식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냥, 오산, 한순간의 망설임은 파괴적인 에너지 적자를 의미한다. 히말라야의 겨울에서는 삶과 죽음 사이의 선이 모든 사냥과 함께 그려진다. 더 높은 곳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가 얼어붙은 공기를 맴돈다. 바로 수염수리 또는 람머가이어이다. 이것은 평범한 청소동물이 아니다. 3미터에 달하는 날개 너비로 그것은 구세계에서 가장 큰 새들 중 하나이며 하늘의 진정한 군주이다. 다른 독수리들이 부드러운 조직을 먹는 반면 수염수리는 독특하고 중요한 틈새를 진화시켰다. 그것은 뼈를 먹는 동물, 즉 골식 동물이다. 그 식단은 최대 90%의 뼈로 구성된다. 그것은 열 상승 기류를 타고 힘들이지 않고 날아오르며 아래 산비탈을 예리한 눈으로 훑어보는데 사체가 아니라 눈표범이 남긴 포식자의 먹이 잔해를 찾는다. 해골을 발견하면 그것은 내려온다. 더 작은 뼈들은 통째로 삼킨다. 그것의 위산은 1에 가까운 PAA를 가지며 24시간 내에 단단한 뼈를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더 큰 뼈를 위해 수염수리는 지능, 예지력, 그리고 자신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요구하는 놀라운 기술, 즉 행동을 사용한다. 그것은 넓적 다리뼈와 같은 무거운 뼈를 발톱으로 움켜쥐고 높이 공중으로 나선형으로 상승하며 뼈를 떨어뜨리는 장소로 알려진 전통적인 바위지대, 즉 골총 위로 자신을 위치시킨다. 그런 다음 뼈를 놓아 아래 바위에 떨어뜨려 부수게 한다. 그 새는 그런 다음 내려와 드러난 영양분이 풍부한 골수를 먹는다. 이 전략은 다른 어떤 생명체도 이용할 수 없는 먹이원을 열어주며 수염수리가 극심한 희소의 계절에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더 깊은 겨울 숲 속에서는 더 은밀한 생명체가 눈 속을 항해한다. 바로 사향노루다. 이 작고 원시적인 사슴은 고독한 생존자이다. 뿌리 없는 수컷은 대신 위턱에서 튀어나온 한 쌍의 길고 송곳니 모양의 엄니로 무장하고 있다. 그것의 생존 전략은 무리 방어가 아니라 은밀함이다. 그것의 강력한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길어서 구부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공중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탁월한 점프 선수가 되게 한다. 그것은 새벽과 황혼에 다른 초식 동물들이 무시하는 이끼, 조류, 그리고 다른 희소한 식물들을 먹는다. 그것은 그림자의 생명체, 겨울 숲속의 조용한 존재이다. 하지만 히말라야 겨울에서의 생존은 털 달린 포유류만의 영역이 아니다. 아래 계곡들에서는 빙하강이 바위를 통해 깊은 동맥을 새긴 곳에서 또 다른 종류의 전문가가 견뎌낸다. 바로 흰목 물대새다.
그것은 기이하고 아름다운 새이며 이 얼어붙은 풍경에서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물새다. 전파남 회색의 깃털, 눈에 띄는 하얀 머리, 그리고 빛나는 진홍색의 길고 난 모양의 부리를 가진 그것은 단색의 세계에 대비되는 색채의 섬광이다. 거의 모든 다른 물대새들과 달리 흰목 물대새는 이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빠르게 흐르는 고지대 강들의 1년 내내 거주자이다. 그것의 전체 존재는 다른 어떤 생명체에게도 이용할 수 없는 틈새에 달려 있다. 강둑은 꽁꽁 얼어붙을 수 있지만 주수로의 난류적이고 산소가 풍부한 물은 완전히 얼어붙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이 흰목물대사의 식량 저장고이다. 차가운 얕은 곳으로 들어가 그것은 자신의 독특하고 아래로 굽은 부리를 특화된 도구로 사용하여 강돌 아래를 찔러보고 쪼아 먹으며 돌 아래쪽에 달라붙어 있는 강도래와 하루살이의 수생 유충을 느낀다. 뒤집는 돌 하나하나는 얻는 칼로리에 비해 소비되는 에너지의 도박이다. 그 새는 체계적으로 작업하며 그 움직임은 경제적이고 그 전체 초점은 솟구치는 물 아래에서의 사냥에 맞춰져 있다. 그것은 물의 흐름의 물리적 특성과 숨겨진 곤충의 생명 주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삶이다. 흰목물대사에는 가장 극단적이고 겉보기에 비우호적인 세계의 구석들에서 기회를 찾는 진화의 능력에 대한 조용한 증거이며 얼음과 돌의 왕국에서 연약한 생존자이다. 몇 달간의 얼어붙은 침묵 후에 변화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미묘하다. 낮이 약간 길어지고 공기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약간 부드러워진다. 하지만 곧 변화는 가속된다. 태양이 더 높이 떠오르고 이제 커지는 힘으로 무장한 그 햇살은 얼음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히말라야의 봄은 온화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격렬한 해빙이다. 삶의 매개체인 물이 해방된다. 그것은 고드름에서 떨어지고 눈 더미 아래로 흘러내리며 얼어붙은 시내를 맹렬한 급류로 부풀리기 위해 모인다. 산의 소리는 바람의 휘파람에서 물의 포효로 바뀐다. 이것은 재탄생의 계절이지만 또한 눈사태가 경사면을 휩쓸고 갑작스런 홍수가 계곡 바닥을 재형성하면서 불안정성과 위험의 계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격렬한 물의 돌진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난류의 얼음 같은 물살 속에서 또 다른 인내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이곳은 눈송어의 영역이다. 진정한 송어는 아니지만 고지대 강에 독특하게 적응한 인거과 어종으로 겨울을 더 깊고 느린 저지대 계곡의 웅덩이에서 보냈다. 이제 고대의 본능에 이끌려 그것은 고된 상류 이동, 즉 히말라야의 연어 산란과 동등한 것을 시작한다. 그것의 몸의 모든 측면은 이 급류와의 싸움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것의 몸은 유선형이고 강력하며 그 지느러미는 커서 물살을 움켜쥘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의 입은 머리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단단한 연골로 가장자리가 둘러싸여 있어 주요 먹이원인 물에 잠긴 바위 표면에서 조류와 규조류를 긁어낼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이 올라가면서 그들은 액체 장애물 코스를 항해하며 작은 폭포 위로 뛰어오르고 다음 물살이 솟구치기 전에 쉬기 위해 바위 뒤에 잔잔한 물을 이용한다.
그들은 새롭게 녹은 지류에 깨끗하고 산소가 풍부한 물을 찾아 산란하며 본류의 침전물과 난류로부터 안전할 자갈 바닥에 알을 낳는다. 이 여정은 위험하다. 육체적 노력은 엄청나고 그들은 포식자의 표적이 된다. 수달이 강둑을 순찰하고 흰 목물대새와 갈색 물까마귀 같은 새들이 수면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물고기를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다. 눈송어에게 봄은 물살과의 경쟁이며 다음 세대를 세계의 상류로 보내 히말라야의 경사면뿐만 아니라 그 혈관 속에서도 생명이 계속되도록 하는 강력한 명령이다. 물러나는 설선은 활동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동부 히말라야의 울창한 대나무와 진달라의 숲에서 한 생명체가 겨울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난다. 바로 붉은 판다다. 곰도 아니고 진정한 판다도 아닌 그것은 고유의 독특한 분류군인 붉은 판다과에 속한다. 그것은 고독하고 주로 황혼에 활동하는 동물이며 나무 구멍에 몸을 웅크리고 낮을 보내고 길고 덤불 같고 고리 모양의 꼬리를 따뜻함과 위장을 위해 자신을 감싸고 있다. 이 나무 위 전문가는 끊임없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그 생물학에 뿌리를 둔 진화적 수수께끼다. 그것은 육식 동물의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식단은 거의 전적으로 채식이다. 이것은 그것의 짧고 단순한 창자가 주요 먹이원인 대나무에 질긴 섬유소를 분해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저칼로리 식단으로 생존하기 위해 붉은 판다는 매일 자신의 체중의 최대 30%를 소비해야 한다. 그것은 이 비효율성을 나무늘보의 것만큼 느린 예외적으로 낮은 신진대사율로 보충하고 하루에 최대 13시간을 느린 동작의 먹이 찾기 상태로 보냄으로써 보상한다. 그것은 조용하고 의도적인 민첩성으로 숲의 덮개를 통해 움직인다. 그것의 반쯤 들어가는 발톱은 나뭇가지를 훌륭하게 움켜쥐게 하고 그것은 긴 꼬리를 균형을 위한 능숙한 도구로 사용한다. 그것의 손목은 손목뼈의 연장인 대나무 줄기를 잡고 잎을 조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독특한 적응인 가짜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다. 늦은 겨울에 짝짓기를 한 암컷은 이제 굴, 즉 속이 빈 나무나 바위 틈을 찾고 있으며 그곳에서 새끼를 낳을 것이다. 그녀의 새끼들은 보통 한두 마리인데 눈이 멀고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녀의 고독한 삶은 이 하나의 중요한 장소에 묶일 것이며 담비와 표범 같은 포식자들이 끊임없는 위협이 되는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먹이를 찾고 숨겨진 취약한 어린 새끼들을 돌보는 끊임없는 왕복이 될 것이다. 더 서쪽으로 라다크와 티베트의 고지대 습지에서는 또 다른 도착이 계절의 진정한 전환을 알린다. 바로 검은 목두루미다. 1미터가 넘는 이 웅장한 새들은 자연에서 가장 힘든 이주 중 하나를 완료했다. 그들의 여정은 히말라야의 우뚝 솟은 눈 덮인 봉구리들을 넘어가는데 산소가 희박하고 날씨가 위험한 고도에서 놀라운 인내의 위협이다. 그들의 도착은 자연 세계와 지역 인간 문화 모두에서 기념되는 행사이며 그들은 행운과 부부의 정절의 상징으로 존경받는다. 빙하의 녹은 물로 공급되는 습지는 녹기 시작하여 두루미들이 먹을 뿌리, 덩이줄기,
그리고 작은 무척추 동물들을 드러낸다. 그들은 쌍으로 도착하며 그들의 유대는 종종 평생 동안 지속된다. 그들의 재회 또는 새로운 쌍의 형성은 동물 왕국에서 가장 우아하고 복잡한 공연 중 하나에 의해 발표된다. 바로 구애의 춤이다. 수컷과 암컷은 서로 마주보고 그들의 붉은 왕관은 그들의 뚜렷한 흑백 깃털에 대비되어 선명하다. 그들은 절하고 뛰어오르고 울부짖는 싱크로된 발레를 시작한다. 그들은 그들의 거대한 날개를 뻗고 부리로 식물의 조각들을 공중으로 던지며 조용한 계곡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크고 트럼펫 같은 합창을 발산한다. 이것을 단순한 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춤은 생물학적 필수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호르몬을 조절하고 그들의 짝짓기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 가혹한 장소에서 번식할 수 있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 견고한 동반자 관계가 전부입니다. 그들은 둥지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습지에 얕고 보호적인 물에 있는 진흙과 초목으로 된 크고 떠다니는 플랫폼이다. 이 위치는 티베트 여우와 같은 육지 포식자들에 대한 자연적인 해자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암컷은 2개의 알을 낳을 것이지만 이 가혹한 환경에서는 형제자매 간의 경쟁과 충분한 먹이를 찾는 순전한 어려움 때문에 보통 한 마리의 새끼만 살아남는다. 첫 알이 낳아지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공동 부화, 그들의 영역에 대한 경계 방어, 그리고 앞으로의 힘든 몇 주 동안 자신들을 지탱하기 위한 끊임없는 먹이 찾기의 순환이 될 것이다. 눈선 아래에 숲이 우거진 경사면에서는 계절의 갱신이 더 생생하고 다채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수컷 히말라야 모날, 즉 꿩의 한 종이 그의 화려한 구애를 시작한다. 1년의 대부분 동안 이 새는 비교적 눈에 띄지 않게 숲 바닥에서 뿌리와 곤충을 조용히 찾는다. 하지만 봄에는 수컷이 살아있는 보석으로 변모한다. 그의 깃털은 빛을 굴절시키는 그의 깃털의 미세한 구조의 결과인 금속성의 파란색, 녹색, 보라색, 그리고 붉은색의 무지개빛 경이로움이다. 그는 종종 햇살이 비치는 공터인 눈에 띄는 과시 장소를 선택하고 그의 구애 공연을 시작한다. 그는 구릿빛 꼬리를 부채꼴로 펼치고 등 뒤에 눈에 띄는 하얀 부분을 부풀리고 머리를 까닥이며 그의 웅장하고 다채로운 벼슬 뽐낸다. 그는 훨씬 더 수수한 깃털을 가진 암컷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련의 크고 울리는 울음소리를 낸다. 이 과시는 그의 유전적 적합성의 신호이다. 그의 깃털의 밝기와 그의 춤의 에너지는 그의 건강과 이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직한 지표이며 그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호한다. 적절하게 깊은 인상을 받은 암컷은 그가 짝짓기 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 후 그녀는 빽빽한 잡목 속에 숨겨진 땅에 단순한 긁어서 만든 둥지를 짓기 위해 떠날 것이다. 그녀 혼자서 알을 부화시키고 새끼들을 기를 것이다. 수컷과 너무나 다른 그녀의 단조롭고 얼룩덜룩한 갈색 깃털은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미래의 새끼들을 검독술이나 살과 같은 포식자들의 날카로운 눈으로부터 숨겨줄 위장이다. 모날에게 두루미와
붉은 판대게 그랬듯이 봄은 찰나의 기간이며 높은 히말라야에서 다음 세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다. 태양이 힘을 얻으면서 그것은 공기뿐만 아니라 산의 바위 자체도 든다. 햇볕이 잘 드는 선방과 남향 경사면에서는 고대적이고 냉혈 동물인 또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겨울의 무기력함에서 깨어난다. 바로 히말라야 바위 아가마이다. 칙칙한 회색과 갈색의 비늘을 입은 이 도마뱀들은 몇 달 동안 동면 상태로 지냈던 깊은 틈새에서 나온다. 그들에게 삶은 전적으로 태양에 의해 좌우된다.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일광욕을 하는 것이다. 그들의 납작한 몸을 태양 광선의 수직으로 위치시켜 가능한 한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 외부 열원은 그들의 신진대사를 촉발시켜 그들이 움직이고 사냥하고 번식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의 천이 올라감에 따라 수컷들은 변모한다. 그들의 머리와 어깨는 활기찬 파란색과 주황색 음영으로 붉어지는데 이는 그들의 적합성에 대한 눈에 띄는 광고이다. 그들은 맹렬하게 영역을 주장하며 최고의 일광욕 바위를 차지하고 경쟁자들을 경고하고 더 수수한 색깔의 암컷들에게 구애하기 위해 활기찬 팔굽혀펴기 과시를 수행한다. 그들의 제출현은 해빙 이후에 따라오는 곤충 생명의 폭발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들은 개미, 딱정벌레, 그리고 다른 무척추 동물들의 개걸스러운 포식자이며 놀라운 속도로 그들의 바위 횃대에서 튀어나와 식사를 낚아챈다. 온혈 동물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바위 아가마의 생존은 인내와 기회주의의 명작이며 추위가 돌아오기 전에 삶의 전체 주기를 완성하기 위해 짧고 따뜻한 기간을 포착하는 태양의 노예로 사는 삶이다.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거대한 몬순 홍수를 촉발하는 메커니즘이 시작된다. 티베트 고원의 광활하고 높은 고도의 넓은 지역은 주변의 인도양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열되어 거대한 저기압 열 엔진을 만들어낸다. 이 엔진은 남쪽 바다에서 따뜻하고 수분으로 포화된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이는 몇 달 동안 히말라야의 남쪽과 동쪽 경사면을 흠뻑 적실 느린 동작의 대기 침입이다. 그것은 폭발적인 성장과 풍요의 계절이다. 히말라야에 대한 그것의 도착은 자연의 가장 극적인 대면 중 하나이다. 산맥은 2400km 길이의 벽인 통과할 수 없는 장벽으로 서 있다. 상승하도록 강요받은 수분을 머금은 공기는 빠르게 냉각되고 그 수증기는 하늘로 몇 마일 높이 솟아오르는 거대한 정란운으로 응축된다. 첫 징후는 빛의 변화인데 본구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는 습한 안개이다. 그런 다음 구름이 회색 홍수처럼 계곡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다. 마침내 비가 시작된다. 그것은 온화한 소나기가 아니라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끈질기고 맹렬한 폭우이다. 비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된다. 단지 졸졸 흐르던 폭포들은 맹렬한 급류가 되고 강들은 바위와 나무를 싣고 가는 갈색에 휘몰아치는 급류로 부풀어 오른다. 남향 경사면은 흠뻑 젖어 몇 분 만에 산비탈을 재형성할 수 있는 산사태를 촉발한다. 하지만 이 혼란과 함께 생명의 폭발이 온다.
풍경은 갈색에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생생한 녹색으로 변모한다. 히말라야의 식물과 동물들에게 몬순은 홍수이자 구원이며 1년 전체의 성장을 촉진할 계절이다. 몬순의 홍수는 식물학적 폭발의 촉매제다. 몇 달 동안 휴면 상태였던 씨앗들이 흙 속에 파묻혀 있다가 터져 나오고 산비탈은 갑자기 새로운 초록빛 성장층으로 뒤덮인다. 양치 식물들은 축축한 그늘에서 그들의 싹을 펴고 공기는 젖은 흙과 썩어가는 잎 냄새로 짙어지며 이는 영양분을 흙으로 빠르게 되돌리는 과정이다. 이 갑작스러운 식물 생명의 풍부함은 무척 추동물 세계에서의 똑같이 극적인 폭발을 부채질한다. 애벌레들은 신선한 잎을 개걸스럽게 먹고 보석 같은 딱정벌레들은 식물 줄기를 순찰하며 공기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곤충들로 윙윙거리고 작은 새들부터 도마뱀에 이르는 이 지역의 식충 동물들을 위한 단백질이 풍부한 뷔페를 만들고 땅바닥에서부터 전체 먹이 사슬을 부채질한다. 히말라야 불곰, 희귀하고 찾기 힘든 불곰의 아종으로 북미 사촌들보다 더 작고 더 붉은 갈색을 띈다. 순수한 육식 동물인 눈표범과 달리 불곰은 완전한 잡식 동물이다. 그것의 여름은 풍경이 제공하는 어떤 음식이든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방랑의 시간이다. 초여름에는 그것이 강력하고 긴 발톱이 달린 앞발로 영양가 있는 뿌리와 덩이줄기를 파헤치는 것을 발견한다. 계절이 진행됨에 따라 그 식단이 바뀐다. 그것은 곤충과 구더기를 찾아 바위를 뒤집고 작은 설치류의 둥지를 냄새로 찾아낸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여름 먹이원 중 하나는 히말라야 마못이다. 이 크고 사회적인 설치류들은 고산 초원 전역에 상호 연결된 굴들의 광범위한 군집에 산다. 그들의 날들은 무성한 초목을 먹는 것과 경계하는 감시 사이의 균형이다. 그들은 무리라고 불리는 가족 집단으로 살며 눈에 띄는 바위 꼭대기에 자리 잡은 지정된 보초가 군집을 위한 망보는 역할을 한다. 그것의 날카롭고 꿰뚫는 휘파람, 즉 경보음은 모든 마못이 굴의 안전을 위해 뛰어들라는 신호이다. 그들은 심지어 검독수리와 같은 공중 위협과 곰과 같은 지상 위협을 구별하기 위해 다른 울음소리도 가지고 있다. 불곰은 마못의 가장 강력한 포식자이다. 곰은 민첩한 설치류를 쫓아잡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자신의 지능과 엄청난 힘을 사용한다. 그것은 군집에 접근하여 굴 시스템을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다. 그 파헤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힘의 행동이다. 그것은 흙과 바위를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그 발톱은 압축된 흙을 찢는다. 지하에 갇힌 마못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곰은 예리한 청각과 후각을 사용하여 복잡한 터널 시스템 안에서 마못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으며 먹이를 잡기 위해 직접 아래로 파고들 것이다. 성공적인 굴파기는 높은 단백질 식사를 제공하며 그것의 긴 겨울 동면을 위해 필요할 지방 비축량을 쌓으려는 곰의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두 종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곰의 포식 활동은 마못 개체 수를 억제하여
그들이 연약한 고산 초원을 지나치게 뜯어먹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마멋의 굴 파기 활동은 흙에 공기를 주입하여 다양한 식물 군집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우리는 이것을 핵심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곰의 사냥은 그것에게 먹이를 주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전체 초원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생물 다양성을 창출하는 중요한 교란입니다. 그들 둘이 없이는 이 풍부한 풍경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깊은 남빛 황혼이 봉구리 위로 드리워지면 이 풍경은 침묵하지 않는다. 밤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타난다. 공기는 식고 익숙한 낮의 소리들은 새로운 합창으로 대체된다. 높은 숲과 고산 관목림에서는 히말라야 늑대 무리가 움직이고 있다. 회색 늑대 사촌들보다 더 날씬하고 창백한 그들은 이 저산소의 거친 지형에 완벽하게 적응한 고산지대의 유령들이다. 밤의 사냥은 전략과 인내의 게임이다. 그들은 능선과 계곡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게 이동하며 유동적이고 지능적인 단위로 움직인다. 그들이 접근을 조율할 때 미묘한 몸짓, 귀를 쫑긋거리는 것, 낮은 낑낑거림과 같은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그들의 주요 이점은 은밀함이 아니라 팀워크이다. 그들은 약점, 즉 늙거나 어리거나 부주의한 개체를 찾으며 바라르나 타르 무리를 시험할 수 있다. 얇은 산 공기에서 수마일 동안 전해질 수 있는 그들의 으스스하고 잊히지 않는 울음소리는 단순히 라이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무리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며 어둠의 광활함 속에서 그들의 영역을 정의하는 그들의 존재 선언이다. 아래 온대림의 숲 덮개에서는 또 다른 더 고독한 생명체가 공중으로 몸을 던진다. 바로 붉은 거대 날다람쥐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날다람쥐 중 하나로 탁월한 야간 시력을 제공하는 거대하고 어두운 눈을 가진 고양이 크기의 설치류다. 그것은 날지 않고 활공한다. 높은 나뭇가지에서 자신을 내던지며 손목부터 발목까지 뻗어있는 피부와 털에 막인 비막을 펼친다. 이 막의 장력을 조절하고 길고 덥수룩한 꼬리를 방향타로 사용하여 100m 이상을 다른 나무로 활공하는 숨막히는 공중 민첩성 위협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의 세계는 조용한 우아함으로 항해하는 3차원 미로인 높은 숲 덮개이다. 밤은 독수리와 같은 주행성 포식자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도토리, 호두, 그리고 부드러운 싹을 먹는 시간이다. 그것은 조용하고 영적인 존재이며 나무십 속의 바스락거림, 달을 배경으로 한순간의 어두운 실루엣이다. 높은 경사면의 협력적인 포식자부터 나무 꼭대기의 고독한 활공제 이르기까지 히말라야의 밤은 숨겨진 경기장이며 이 장엄한 황야는 그 삶의 절반 동안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드러낸다. 큰 포유류들이 풍경을 지배하는 동안 발밑에서는 더 섬세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짧은 여름의 따뜻함은 화려하지만 짧은 수명의 야생화들의 폭발을 촉발한다. 서부 히말라야의 꽃의 계곡, 국립공원은 이 현상의 증거이다. 몇 주 동안 전체 산비탈이 수백 종의 꽃들의 색으로 칠해지는데 유명한 히말라야 푸른 양귀비, 포텐틸라, 앵초, 그리고 난초가 그것이다. 그리고 바위 너덜지대의 높은 경사면에서는 희귀한 브라흐마 카말이 피어나고
그 꽃머리는 미세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반투명하고 종이 같은 포의 무리에 의해 보호되어 추위로부터 그것을 보호한다. 이 개화는 고지대 수분 매개자들의 독특한 군집을 지탱한다. 저지대 친척들보다 더 크고 털이 많은 뒤형벌은 이 환경에 특히 잘 적응했다. 그들의 조밀한 털은 단열을 제공하고 그들은 비행 근육을 진동시켜 스스로 체열을 발생시켜 시원한 산 공기 속에서 날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이 전문화된 고산 식물들의 많은 것들을 위한 주요 수분 매개자이며 그들의 솜털 같은 몸은 꿀을 찾아다니면서 꽃에서 꽃으로 꽃가루를 효율적으로 옮긴다. 이 관계는 중요하다. 벌이 없으면 이 식물들의 많은 것들이 번식할 수 없고 꽃이 없으면 벌이 살아남을 수 없다. 동부 히말라야의 진달래 숲에서는 여름이 붉은 판다 어미에게 도전을 가져온다. 봄에 태어난 그녀의 새끼들은 이제 처음으로 굴 밖으로 모험을 떠난다. 그들은 장난기 많고 호기심이 많지만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 그들의 어미는 이 낮은 고도의 숲을 공유하는 노란 목담비나 일반 표범과 같은 포식자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먹이 지역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녀의 일상적인 일과는 힘든 균형 잡기가 된다. 그녀는 새끼들을 먹이를 찾는 여행으로 이끌고 어떤 대나무 잎이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가 있는지 가르친다. 그들은 일련의 조용한 짹짹거림과 휘파람으로 소통한다. 만약 위험이 위협한다면 그녀의 첫 본능은 새끼들을 나무 위로 이끄는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의 등반 기술이 최고의 탈출 기회를 제공한다. 고지대 습지의 검은 목두루미 가족에게 여름은 양육의 계절이다. 부화에서 살아남은 한 마리의 새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부모들은 헌신적이며 습지에서 먹이, 곤충, 작은 물고기, 개구리, 그리고 식물 덩이줄기를 지칠 줄 모르고 찾아다니며 그들은 그것들을 그들의 까다로운 새끼에게 다시 가져온다. 한 부모는 항상 새끼 가까이에 남아 독수리와 같은 공중 포식자나 여우와 같은 지상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지킬 것이다. 그들의 크고 공명하는 울음소리는 이제 구애의 이중창이 아니라 가족의 응집력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끊임없는 소통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새끼는 가을의 첫 서리가 습지를 다시 한번 얼음 속에 가두기 시작하기 전에 둥지를 떠나고 힘든 귀환 이주를 위해 충분히 강해져야 한다. 삶의 홍수와 강렬한 활동이 있는 짧은 히말라야 여름은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사는 계절이다. 태양의 호는 하늘에서 더 낮게 기울기 시작한다. 여름의 활기찬 녹색은 금색, 녹슨색, 그리고 갈색의 색조로 바뀐다. 밤은 더 추워지고 첫 서리가 높은 초원에 내려앉으며 다가올 일에 대한 냉혹한 상기제가 된다. 가을이 히말라야에 도착했다. 이것은 온화한 쇠퇴의 계절이 아니라 긴급하고 거의 광적인 준비의 계절이다. 풍요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며 가장 작은 설치류부터 가장 큰 포식자까지 모든 생명체에게 가을은 시간과의 경쟁이다. 그것은 길고 빈약한 겨울 몇 달 전의 마지막 수확이다. 푸른 양에게 가을은 발정기다. 여름을 함께 평화롭게 먹으며 보냈던 수컷 양들의 독신 무리는 이제 흩어진다. 암컷들을 찾아 경쟁하려는 호르몬 급증에 의해
그들의 행동 변화는 뚜렷하다. 가장 크고 가장 인상적인 뿔을 가진 우세한 수컷 양들은 극도로 공격적이 된다. 그들의 힘겨루기는 산에서 가장 극적인 광경 중 하나다. 그것들은 바라르의 안식처인 가파르고 무자비한 지형에서 일어난다. 경쟁하는 수컷들은 서로를 향해 돌진하기 전에 머리를 뒤로 젖힐 것이다. 그 결과로 그들의 거대한 뿔이 충돌하는 소리는 소총 소리처럼 계곡을 통해 울려 퍼진다. 이것들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다. 그것들은 힘, 균형, 그리고 인내의 시험이다. 그들은 좁은 턱 위에서 발굽을 긁으며 밀고 밀치는데 때로는 수시간 동안 그러한다. 지치거나 상대가 되지 않는 패자는 결국 물러서고 승자는 그의 무리에서 암컷들과의 번식권을 차지하게 된다. 이 격렬한 에너지 소비는 높은 대가를 치른다. 수컷 양들은 고갈된 지방 비축량으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존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된다. 그것은 그들의 유전자를 전달할 기회를 위해 지불해야 할 높은 대가이다. 눈표범 어미에게 가을은 새끼들의 교육의 마지막 단계다. 1년 전에 태어난 어린 표범들은 이제 거의 다 자랐지만 여전히 어미의 중요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들은 그녀를 따라다니고 그녀를 지켜보고 사냥에 참여했지만 이제 그들은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줄 기술들을 완벽하게 익혀야 한다. 그녀는 그들을 영역 순찰로 이끌고 그들에게 풍경을 읽고 먹이의 흔적을 식별하고 치명적인 효율성으로 은밀한 접근을 계획하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녀를 그녀의 두 준성체 새끼들과 함께 관찰한다. 그녀는 먼 절벽 위에서 외로운 수컷하르, 또 다른 종의 산 염소를 발견한다. 그녀는 즉시 사냥을 시작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가만히 서서 새끼들이 관찰하게 한다. 그녀는 그들이 접근을 계획하도록 격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 새끼가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그 경로는 너무 노출되어 있다. 어미는 낮고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이는 조용한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며 새끼는 멈춘다. 그녀는 그들에게 매복에 의존하는 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인 인내를 가르치고 있다. 나중에 그녀는 직접 사냥을 시작하지만 뒤로 물러서서 새끼들이 마지막 돌격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들의 젊은 열정은 거의 기습의 요소를 배신할 뻔하지만 어미의 경험이 보완하고 그녀는 마무리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인다. 사체 앞에서 그녀는 그들이 먼저 먹도록 허락한다. 이 마지막 교훈들은 매우 중요하다. 곧 그녀는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녀의 모성 본능은 그녀의 사냥터를 확보하려는 영역적 명령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찾아 첫 겨울을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 문화적 유산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사냥 전략은 여러 세대에 걸쳐 다듬어졌습니다. 교훈이 끝나기 전에 어미가 죽는 것은 재앙적이며 한 번에 그녀의 전체 가족 계보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모성적 의무는 거의 완료되었다. 이제 그녀의 혈통의 생존은 그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에 달려 있다. 고산 초원 전역에서는 다른 종류의 광적인 활동이 진행 중이다. 토끼의 작은
햄스터 같은 친척인 피카는 독특한 방식으로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피카는 동면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저장된 음식을 먹으며 겨울을 살아남는다. 가을은 그들의 건초 만들기 계절이다. 그들은 초원 위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풀과 야생화를 모은다. 그들은 즉시 그것들을 먹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햇볕에 있는 바위 위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펼쳐서 말린다. 이 건조 과정은 식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의 영양 가치를 보존한다. 일단 마르면 피카는 건초를 모아 자신의 굴로 가져가고 그것을 겨울 내내 군집의 식량 저장고 역할을 할 크고 공동의 건초 더미에 추가한다. 이 행동은 단지 피카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에 필수적이다. 피카는 티베트 여우, 족제비, 그리고 독수리를 포함한 수많은 포식자들에게 중요한 먹이원인 기초적인 먹이 종이다. 그들의 근면한 가을 활동은 다가오는 겨울을 통해 많은 다른 동물들의 생존을 부채질한다. 하지만 많은 생명체들이 정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지구의 위대한 여정 중 하나에 착수하고 있다. 히말라야의 북쪽 측면에 경계를 이루는 티베트 고원의 광활한 높은 고도 초원에서는 거대한 치루, 즉 티베트 영양무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1년의 대부분 동안 그들은 이 건조한 평야들을 돌아다니지만 가을이 깊어지면서 임신한 암컷들은 히말라야 산기슭의 전통적인 출산지로 수백 킬로미터의 고된 이동을 감행한다. 치루는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들의 옅은 털은 흙에 대한 위장을 제공하고 그들의 독특하고 부푼 코는 폐에 도달하기 전에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복잡한 비강 통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눈표범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적응이다. 암컷들은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출산지에 도착하고 놀라운 동시성으로 출산하여 취약한 신생아들로 풍경을 넘치게 한다. 이것은 포식자 포화 전략이다. 그렇게 많은 새끼들이 한 번에 태어나면 늑대와 여우 같은 포식자들이 모두 잡아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끼들은 몇 분 안에 스스로 서서 그들의 어미들을 따를 준비가 된다. 하지만 이 놀라운 광경은 끔찍한 위협에 의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치루는 샤투시라고 알려진 속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양모다. 그것은 너무 가늘어서 그것으로 짠 쇼리 결혼 반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사치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른다. 그 양모는 털을 깎거나 빗질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동물을 제거함으로써만 수확될 수 있다. 이 불법적인 링숄에 대한 수요는 그 종을 멸종 위기로 몰고 간 밀렵 위기를 부채질했다. 보존 노력들이 개체 수 회복을 도왔지만 치루의 서사적인 가을 이동은 취약한 순례로 남아 있으며 이 높은 고도 세계의 야생의 장엄함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것의 취약성 둘 다의 상징이다. 철새들에게 가을은 떠나야 할 긴급함을 신호한다. 검은 목두루미들은 더 큰 무리로 모이고 그들의 한 마리 새끼는 이제 강한 비행자이다. 그들은 개걸스럽게 먹고 히말라야 봉구리들을 다시 넘어 남쪽으로 가는 그들의 믿을 수 없는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 비축량을 쌓는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채우며 습지가
침묵하기 전에 마지막 합창이다. 부모 세들은 성공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번식지 중 하나에서 새로운 세대를 길렀다. 이제 그들은 겨울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 히말라야의 가을은 신랄한 작별과 긴급한 목적의 계절이며 세상이 다시 한번 얼음에 갇히기 전의 마지막 깊은 숨결이다. 수천 년 동안 히말라야의 이야기는 야생 동물만의 것이 아니었다. 인간 또한 이 막강한 산들에서의 삶에 적응해왔다. 쿵부 지역의 셰르파나 라다크의 브록파와 같은 전통 문화들은 이 환경과 깊고 공생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들의 삶, 그들의 신화, 그리고 그들의 영적 신념들은 산의 계절적 리듬과 그 야생 생명체들의 삶과 얽혀 있다.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은 종종 자연세계에 대한 심오한 존경을 반영한다. 많은 불교 공동체에서 산들은 신성한 신으로 간주되며 특정 동물들, 특히 눈표범은 그들의 현현 또는 수호자로 여겨진다. 이 영적 생태학은 수세기 동안 야생 동물에게 일종의 보호를 제공했으며 동물들이 인간 정착지와 함께 번성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보호 구역을 만들었다. 사실 외부인에게는 그것은 단지 바위와 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은 신성합니다. 눈표범은 단지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대들로부터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깊은 지식은 심오한 적응의 삶에서 태어난다. 셰르파와 같은 사람들은 단지 문화적 회복력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높은 산에 조율되어 있다. 3,000m 이상의 삶의 여러 세대는 그들의 생리 자체를 조각했다. 그들의 몸은 더 많은 산화 질소를 생산하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로 적응된 저지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더 높은 적혈구 농도 없이도 혈액이 더 쉽게 흐르고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한다. 가파른 산비탈에 새겨진 그들의 농업, 즉 계단식 경작의 걸작들은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희소한 비옥한 땅의 사용을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공학의 모델이다. 그러나 이 깊은 균형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다. 제3의 극의 온난화는 추상적인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재의 현실이다. 빙하에 가속화된 융해는 느슨한 바위와 얼음의 퇴석으로 막힌 광활하고 불안정한 녹은 물 호수의 형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댐들이 파괴되어 빙하호 범람을 촉발할 위험은 하류의 공동체들에게는 끔찍한 가능성이다. 그러한 홍수는 한순간에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방출할 수 있으며 몇 마일 아래의 마을, 다리, 그리고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적인 물, 진흙, 그리고 바위의 벽이다. 더욱이 더 따뜻한 온도의 상승 이동은 산의 생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수목 한계선은 더 높은 고도로 전진하고 있으며 더 낮은 고도의 종들은 위로 이동하여 고산 생명체의 특화된 서식지를 침범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질병과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켜 오래된 생태적 관계를 뒤흔들 수 있다. 새로운 도로의 건설은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원시림을 가로질러 서식지를 파편화하는 선형 장벽을 만든다. 도로는 붉은 판다와 같은 작고 숲에 사는 생명체에게는 통과할 수 없는 벽이 될 수 있으며 개체군을 고립시키고 그들의 유전자 풀을 축소시켜 국지적 멸종을 향한 느리고 보이지 않는 길이 된다. 1000kg까지 나가는 거대한 소가 동물인 야생 야크는 가축 야크의 조상으로 많은 히말라야 사람들의 생존의 중심적인 동물이며 우유, 양모, 고기, 그리고 운송 수단을 제공한다.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 사이의 관계는 상호 의존의 하나이며 이 도전적인 땅에서의 생존의 모델이다. 그러나 이 고대의 균형은 이제 전례 없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은 히말라야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취약한 생태계다. 기후 변화는 가장 널리 퍼진 위협이다. 제3의 극은 지구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으며 그것에 후퇴하는 빙하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가속화된 융해는 느슨한 바위에 의해 막힌 광활하고 불안정한 호수를 만들어내며 하류의 재앙적인 범람 홍수의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 더 따뜻한 온도는 생태 지도를 다시 그리고 낮은 고도 종들이 고산 서식지를 침범하게 하는 한편 불규칙한 계절은 고대의 리듬에 맞춰진 생명 주기를 교란한다. 동시에 증가된 인간 활동은 그 자체에 도전을 가져온다. 도로와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는 원시림을 파편화하고 야생 동물에게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든다. 관광의 성장은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식지 퇴화를 초래할 수 있고 가축의 과도한 방목은 야생 초식 동물들과의 경쟁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결국 포식자들이 더 쉬운 먹이를 찾도록 강요되면서 인간 야생 동물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히말라야의 세계적 중요성에 대한 증가하는 인식은 이 지역 전역에 걸쳐 보존 노력을 촉발했다. 국립공원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설립되어 위협받는 종들을 위한 중요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들은 포식자 방지 가축 우리와 목축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제도를 만들어 눈표범에 대한 보복적 행동의 동기를 줄임으로써 인간 야생동물 갈등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과학 연구는 이 찾기 힘든 생명체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GPS 목걸이와 원격 카메라 트랩의 사용은 오랫동안 눈표범의 삶을 가려왔던 비밀의 베일을 벗겨내고 있으며 보존 전문가들이 중요한 통로를 식별하고 더 효과적인 보호 전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데이터는 매우 귀중하며 중요한 사냥터, 계절별 영역, 그리고 그들이 산맥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로를 드러내는 동물 활동의 히트맵을 만든다. 그러면 보존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정하고 중요한 경로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환경 DNA, 즉 eDNA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배치하고 있다. 단순히 시냇물에서 물이나 눈 샘플을 수집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흘린 미세한
유전적 흔적을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눈표범이나 마눌과 같은 찾기 힘든 생명체의 존재를 광활한 지역에서 눈으로 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생물 다양성을 매핑하는 혁명적인 비침습적 도구를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근본적인 진실을 인식한다. 즉, 히말라야 야생동물의 미래는 그 경사면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미래와 불가분하다. 진정한 보존은 외부에서 강요될 수 없다. 그것은 이 풍경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리자인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히말라야에서의 1년을 통한 여정은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잔혹한 고난의 세계를 드러낸다. 수직의 세계를 항해하는 조용한 포식자부터 시간과 싸우며 새끼를 기르는 헌신적인 두루미, 그리고 긴 겨울을 준비하는 근면한 피카에 이르기까지 각 이야기는 회복력에 대한 교훈이다. 우리 세계의 지붕인 이 장엄한 황야의 미래는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의 생존은 그것의 놀라운 생명체들의 그것처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선견지명, 그리고 높은 히말라야에서의 삶의 섬세한 균형에 대한 우리의 존중에 달려 있을 것이다.